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본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곁에서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정혜룡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이로되 작은 것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밤에 불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같이 밥 먹는데 내 이야기를 할 때만 눈이 반짝이고 칭찬을 하는데 집에 오면 왜인지 기분이 가라앉고 위로한다면서 내 사정을 이것저것 캐묻는 게 왠지 불편했습니다. 찝찝한데 꼬집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나를 탓하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뒤통수를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 믿고 꺼냈던 이야기가 내 등 뒤에서 안주가 되어 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처음으로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전이 너머로 돌아온 건 칼바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번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었습니다. 진호는 매번 있었는데 좋은 사람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내가 신호 위에 덮어버린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는 게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초이 뒤집혀도 내가 참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서운해도 얼굴에 내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니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웃어주는 쪽은 항상 여러분이었습니다. 좋게 지내려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킨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줄 사람과 거둘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온갖 분류의 사람을 겪으며 깨달은 지혜를 빌려 본성이 못된 사람이 반드시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그동안 그 사람 앞에서만 내가 작아졌는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만 믿고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70세 장봉모 씨 아파트 경로당 모임에 8년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68세 안경자 씨였습니다. 둘이 모임이 끝나면 항상 아파트 앞벤치에서 커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건강 이야기, 8년이면 서로 못할 이야기가 없는 사이입니다.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장시에서 한숨이 넣어왔습니다. 경자야, 사실 요즘 좀 힘들어. 남편이 검찰을 먹게 받았는데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만씨가 장씨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언니 애 진정 얘기 안 했어. 김부럽겠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좀 가벼웠습니다. 나한테는 이 사람이 있구나. 8년 동안 쌓은 정이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했을 이야기를 이 사람이니까 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체조를 하고 나오는데 같은 모임 김씨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하던 자이였습니다. 동네 언니 요즘 남편분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장 씨는 신발끈을 묶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씨한테만 했습니다. 김 씨가 알 리가 없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창피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연입이 지금 나를 벌거벗겨 놓은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3번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경자야, 혹시 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했어? 안씨 목소리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1초도 안 걸렸어요. 아니, 내가 그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뜸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전화를 끊고 거실도 안 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본한 게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이 사람 앞에서 울기도 했고 자식 속이는 이야기도 했고 남편한테 서운한 것도 다 털어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이 사람 손에 들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벤치에 앉아서 꺼낸 말들이 지금 경로당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추위 뒤집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심한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열었을까? 그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안 씨가 예전에 했던 말들. 저 집은 아들이 요즘 사업이 안 된다더라. 그 사람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소문 들었어. 장 씨는 그때마다 어머 정말 하면서 들었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나한테 자주 가져오는 사람은 내 이야기도 다른 자리로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속사정은 안 씨한테 모임에서 꺼내는 안주였습니다. 안주는 사람들 입에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맞는 건 빈 접시뿐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멈칫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다른 자리에서 꺼낸 적이 없었나 돌아보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정신과 의사 모레이 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구조를 평생 연구한 학자입니다. 보연이 발견한 게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기면 한쪽이 제3자를 끌어들여서 긴장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을 삼각화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안 씨가 장 씨 이야기를 퍼뜨린 건 장 씨가 밉거나 싫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복내 언니 속사정까지 아는 사이야.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남의 비밀이 자기의 사교 자산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내 속사정을 말하는 건 청화를 쥐어주고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 씨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장 씨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이수님 씨의 장 씨와 알고 지낸 건 3년밖에 안 됩니다. 시의 8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어느 날 둘이 산책을 하다가 장 씨가 자기도 모르게 병원비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요즘 남편 병원비가 좀 부담이 돼서 말을 하고 나서 장 씨가 후회했습니다. 안일이 있고 나서 누구한테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서워졌거든요. 이 씨가 걸음을 멈추고 장 씨를 봤습니다. 언니, 그건 나한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나만 알고 있을게요. 장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한마디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안 씨는 손을 잡고 진정말 안 했어. 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니 씨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타리를 먼저 쳐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내가 문을 닫아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봐 줄까? 얼마나 나오는지, 자식들은 아는지 보험은 되는지 하나도 안 물었습니다. 사장을 캐묻는 대신 도움을 권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장 씨가 어느 날 산책길에서 말했습니다. 손님아 고마워. 내가 그때 내 이야기 아무도 안 해줘서 이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진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한마디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무거웠던 비밀을 이 사람은 꺼올 생각조차 안 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따뜻한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입을 닫고 지켜준 사람이 진짜였습니다. 정약 선생님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옮기는 자는 그 혀가 칼과 같으니 가까이 두면 반드시 내가 베이느니라.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셨습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 척하며 속사정을 캐가는 사람들 돌아서면 선생님의 딱한 처지가 술자리 안주가 되었습니다. 걱정하는 얼굴로 왔다가 걱정하는 얼굴로 퍼뜨리는 사람들. 선생님은 그때 아셨습니다. 혀가린 사람은 뵐 때도 웃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한테 자주 꺼내는지 한만 돌아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나한테 자주 가져오는 사람은 매기도 다른 자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안주는 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뭐 잘 지내지 하고 웃으면서 다 드십시오. 그 한마디가 매의 문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알아차리면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 내가 주만큼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늘 먼저 베풀었는데 한 번 부탁했을 때 상대 표정이 변한 적 있으신가요? 71세 박정자 씨는 12년 동안 한 번도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 아래쯤 문순영 씨, 박 씨가 이 사람한테 해준 걸 세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였으니까 옆에 사니까 챙기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문 씨도 아이고 언니 이걸 또 하면서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게 12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낚시 무릎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겹칩니다. 며느리가 올 때까지 2시간만 누가 봐줘도 되는 겁니다. 만에 처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왜인지 무거웠습니다. 이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게 처음이라서 수엉아, 나 내일 병원에 좀 가야 하는데 2시간만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전이 넘어뜸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아이고 언니 하며 바로 대답하던 그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저 언니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약속이 있어서. 그럼 모레는 모레도 좀 그래. 박 씨는 그래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에 섰습니다. 손에 행주를 쥐고 있었는데 뭘 하려고 잡은 건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거절이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바빠서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1초 만에 나오던 대답이 왜 2초가 걸렸을까? 그 2초 안에 저울이 있었습니다. 해줄까 말까? 귀찮은데 이걸 달고 있는 거였습니다. 12년 동안 박 씨는 한 번도 저울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치를 담가서 내려갈 때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시간을 저울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돈 난 게 아닙니다. 힘이 빠지는 겁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어요. 훈 씨한테 12년 동안 챙겨줬는데 부탁 한 번에 거절당했다고 말하면 그게 더 비참하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키는 밤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나는 이 사람한테 뭐였을까? 좋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이웃이었습니다. 둘 때는 아무 말 없이 받아먹고 받을 차례가 오니까 저울부터 꺼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12년을 쏟은 겁니다. 공기였습니다. 12년 동안 나는 이 사람한테 공기였습니다. 공기한테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데 공기가 한 번 빠지면 그때야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나는 늘 해줬는데 딱 한 번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뜸을 들이던 그 머추가 수십 년보다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 씨가 12년 동안 부탁을 안 한 것, 그게 오히려 복이 됐던 건 아닐까. 미국 사회학자 엘빈 구들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호혜성에 규범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약속입니다. 누구나 이 규범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구들러가 발견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가 해주는 걸 호의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로 분류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갚아야 한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의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박 씨의 김치가 반찬이 빨래가 12년 동안 끊기지 않고 왔기 때문에 공기가 된 겁니다. 공기에는 고맙다고 안 합니다. 부탁한 번이 저울입니다. 그 저울 위에 12년이 올라가는데 저울이 기울었다면 12년이 그만큼이었다는 뜻입니다. 정약 선생님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갚음을 기대하지 말라. 다만 갚을 줄 모르는 자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어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니라. 베푸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것, 선생님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64세 임채원 씨 악씨와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너니 안 됩니다. 임 씨는 어느 날 산책길에서 박 씨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모님, 요즘 걸으실 때 좀 불편해 보이시던데 무릎 안 좋으세요? 막 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님 씨가 걷는 모습을 보고 알아챈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겠나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주 문제면 내가 봐드릴까? 목요일 오전이면 내가 한가해요.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탁을 안 했습니다. 사정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봤습니다. 걷는 모습에서 아프다는 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일까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임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에 간식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주 간식이요. 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박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발끈이 안 보였습니다. 악 씨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앞으로 문 씨한테 김치 안 갖다 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싸웠어. 박 씨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안 싸웠어. 그냥 이제랬어. 미워서가 아닙니다. 기대를 거둔 겁니다. 기배를 거두는 순간 서운함도 같이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한테 한 번도 부탁을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첫 반응 뜸을 들입니까? 조건을 답니까? 아니면 요일을 짚어줍니까? 그 반응이 수십 년의 무게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뜸을 들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바쁘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한 번 더 부탁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저울을 확인한 순간이자 내 체면을 지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울질하는 사람보다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칭찬을 합니다. 분명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왜인지 내가 작아져 있습니다. 칭찬인데 왜 작아질까요? 칭찬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서는 몰랐습니다. 웃었습니다.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내가 작아 보입니다. 이러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66세 서밀란 씨 복지관 노래교실에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터 씨한테 노래교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서밀란이라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할머니, 아내입니다.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는 시간이 교실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래자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 씨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장 한 장이란 문화상품권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서 씨는 그 상장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냉장고에 내 이름이 적힌 게 붙어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괜히 어깨가 올라가십니다.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걸로 받은 상. 그런데 이 상장이 일주일 만에 냉장고에서 사라집니다. 다음 교실 날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늘 앉는 김옥자 씨가 서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69세 모임에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어머 언니 축하해. 대단한 거지. 나는 뭐 상 같은 건 관심도 없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서 씨는 웃었습니다. 아이고, 뭘? 나도 재미로 한 건데 운이 좋았지. 그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축하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지.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럴까? 냉장고에 붙여 놓은 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지나갈 때마다 뿌듯했는데 지금은 쑥스러웠습니다. 장여상 가지고 이렇게까지 좋아한 내가 유난스러운 건가? 남편한테 보여주고 어깨 올렸던 내가 우스운 건가? 터씨는 냉장고 앞에 가서 상장을 떼웠습니다. 살랍에 넣었습니다. 나는 뭐 상 같은 건 관심도 없어.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축하 뒤에 이 말이 붙는 순간 장여상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로 좋아하고 있네. 이 뜻이 됩니다. 서씨의 60년 만의 기쁨이 김씨입에서 나온 한 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씨는 그걸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유난스러웠나 보다.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강한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씨가 새 옷을 입고 간 날 김씨가 말했습니다. 어머 예뻐. 용기 있다. 그 나이에 그런 색을 신은 그날 이후 그 옷을 다시 안 입었습니다. 자기가 안 입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안 갔습니다. 김씨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킹차나에 꼬리가 달려 있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낚싯바늘입니다. 물면 걸립니다. 그리고 걸린 줄도 모릅니다. 가만히 듣다가 제 기억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미국 임상심리학자 조지 사이먼 박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격성을 30년 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사이먼 박사가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은밀한 공격성. 겉으로는 호의적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자존감을 깎는 말과 행동입니다. 디칼 칭찬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칭찬의 형식을 빌려서 너는 나보다 아래라는 메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바로 못 짚습니다. 분명 칭찬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이 혼란 자체가 이 사람의 무기입니다. 서씨가 산장을 떼면서 내가 유난스러웠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 그게 이 무기에 당한 겁니다. 짐씨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같은 노래 교실에 63세 최연수 씨가 있습니다. 서씨가 장여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씨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언니 진짜요? 나 이거 들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언니가 받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전부였습니다. 꼬리가 없었습니다. 나는이 안 들어가고 나도가 들어갔습니다. 서씨를 깎아서 자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서씨의 기쁨을 자기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서씨는 이 한마디를 듣고 냉장고에서 상장을 다시 꺼내 붙였습니다. 같은 칭찬인데 김씨 말을 들으면 상장을 떼게 되고 최씨 말을 들으면 상장을 다시 붙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칭찬과 가짜 칭찬의 차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관직에 계실 때 겪으신 일이 있습니다. 조정에는 말로 사람을 올리는 척하면서 실은 깎아내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에서 꿀이 나오는 자의 마음에는 칼이 있으니 말의 겉을 듣지 말고 말의 끝을 보라. 말의 겉은 칭찬입니다. 말의 끝은 그 말을 듣고 난 뒤 내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었을 때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으면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부터 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줄이면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꺼내지 않으면 됩니다. 안주가 없으면 칼도 쓸 수 없습니다. 서씨는 지금도 노래 교실에 다닙니다. 갈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시 옆자리에 더 이상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신호가 보이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진짜 잘해줬습니다. 관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데 딱 한 명이 남아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 한 명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괜히 목소리가 밝아지고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뜨면 가슴이 놓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72세 한종배 씨 중소기업을 30년 운영한 사람입니다.
4년 전 건강 때문에 회사를 접었습니다. 조용히 끝냈어요. 거래처 정리하고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고 사무실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떠난 건 아니에요. 처음 석 달은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건강부터 챙기세요. 반년 뒤부터 조용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 모임 카톡방에 글을 올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생일에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날 저녁 혼자 먼면을 말아먹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했어요. 원래 이런 건가? 다 이런 건가? 한 씨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있었습니다. 두 배 중에 서민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씨가 사장일 때 거래처에서 만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삶입니다. 다른 후배들이 다 끊겼는데 민재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형님 요즘 어떠세요? 형님, 날이 추운데 산책은 하세요. 아닌 전화입니다. 그런데 한 씨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 말고는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민재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습니다. 민재 이름이 뜨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그걸 봤어요. 당신 요즘 민재한테 전화 오면 얼굴이 달라져. 다시가 웃으면서 그 녀석이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점심 한번 하시죠. 한 씨가 달력을 봤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었어요. 매일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 하면 너무 한가한 사람 같아서 뜸을 들였습니다. 다음 주 한번 보자. 화요일쯤 되겠다. 전를 끊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동그라미 친 게 그 달에 그거 하나였어요. 화요일에 한 씨가 양복을 꺼냈습니다. 멘트하고 나서 양복을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꺼내니까 나프탈렌 냄새가 났어요. 넥타이까지 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셔츠 단추를 윗단까지 잠갔어요. 거울을 보고 옷매 무쇠를 한번 잡았습니다. 넥타이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다시 집었다가 또 내려놨습니다. 결국 안 맸습니다. 셔츠 단추만 윗단까지 잠그고 현관을 나섰어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재가 메뉴를 골랐고 한 씨가 웃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 거래처 이야기, 은퇴 후 건강 이야기, 아내가 요즘 등산 모임에 다닌다는 이야기.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한 씨가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어요.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밥이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민재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형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형님이 예전에 신도 건설 박사장님이랑 가까 오셨잖아요. 요즘 제가 좀 큰 건을 하나 따려고 하는데 혹시 연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한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찾아볼게. 밥을 더 먹고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민재가 형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찬 씨가 손을 흔들고 돌아섰어요. 괜찮았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한 밖을 보는데 갑자기 아침이 떠올랐어요. 양복을 꺼내던 손, 넥타이를 집었다 내려놓던 손,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잠그던 손, 그게 연락처 한 줄을 건네 주려고 차려입은 거였습니다. 한 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를 숙습니다. 내리는 정류장을 하나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민재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꼭 잘 될 거예요. 느낌표가 2개 붙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 느낌표를 한참 봤습니다. 예전에 민재가 보내던 문자에는 느낌표가 없었어요. 형님 건강 챙기세요. 마침표였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느낌표를 안 씁니다. 느낌표가 붙는 순간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건 더 나빴어요. 느낌표가 고마움이 아니라 거래가 성사된 사람의 느낌표였습니다. 연락처를 보내준 뒤로 민재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형님 건강 챙기세요가 한 달째 안 왔습니다. 한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석 달 뒤에 민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한 씨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 씨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형님, 박 사장님 거는 잘 됐습니다. 근데 형님, 혹시 동양물류 김 전무님도 아시죠? 한 씨는 전화기를 귀에서 뗐습니다. 형님 소리가 작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서서 한참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입었던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씨가 양복을 꺼내서 접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이불을 올려놨어요. 다시 안 꺼내려고 떠난 후배들은 적어도 솔직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떠났어요. 그게 나쁘지만 명확합니다. 민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서 꺼냈어요. 한 씨한테 남은 마지막 쓸모를 형님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하나씩 빼갔습니다. 형님 건강은 어떠세요가 안부가 아니었어요. 인맥창고에 뭐가 남았나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말이 안 나오셔요. 9명이 떠난 건 아팠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이랬다는 게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민재가 번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이라는 말이 한종배라는 사람을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종배가 들고 있는 인맥이라는 가방을 향한 거였어요. 가방이 비면 떠나는 사람, 가방에 뭐가 남았나 뒤지는 사람, 둘 다 가방을 본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 교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구조를 50년 넘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라노베터 교수가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기회를 잡을 때 가까운 친구보다 느슨한 지인을 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슨한 관계일수록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니까요.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자 로널드 버트 교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붙였습니다. 그 통로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재한테 한 씨는 사람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통과 막히면 돌아가는 길을 찾는 거고 통로에 뭐가 남았으면 마지막까지 쓰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종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조용히 떠난 9명보다 더 못된 겁니다. 떠나는 건 솔직한 거지만 남아서 다정한 척 빼가는 건 속이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이걸 겪으셨어요. 정산품 보승지까지 오르셨다가 하루아침에 강진으로 가셨습니다. 찾아오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유배지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방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눈이 뜨거워지셨어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선생님이 방으로 들이고 차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차를 마시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올해 과거를 보려 하는데 혹시 추천서 한 장만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이름이 아직 주정했을 때가 있어서 온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를 원망하지 마라. 그 자는 적어도 거짓을 더하지 않았느니라. 남아서 취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 자의 다정함에 칼이 있느니라. 찬 씨는 김전모 연락처를 안 보내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한테 안 된다고 말한 게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절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습니다. 30년 동안 형님 소리를 듣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열어주었는지 그제야 보렸습니다. 며칠 뒤 동창 고 씨한테 전화 거하십니다. 아무 용건 없었어요. 아, 종배야, 토요일에 등산래. 한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애 아직도 나한테 전화해. 고 씨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종배니까 하는 거지. 한 씨는 그 한마디를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함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자리를 내려놓고 나서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안부만 묻습니까? 안부 끝에 항상 뭔가를 묻습니까? 안부 뒤에 부탁이 따라오면 그 안부는 포장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은 한번 알아차리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한테는 거리를 못 둡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매번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안해. 밤은 안 그럴게. 이 말을 같은 사람한테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67세 오경이 씨 3년 전부터 등산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같은 산, 같은 사람 그중에 류미정 씨가 있었습니다. 62세보다 5살 아래 모임에서 가장 먼저 친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등산 끝나면 둘이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 씨는 말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언니, 다음에 우리 집에서 밥 한번 해줄게. 언니, 이번 주말에 남대문 시장 같이 가자. 내가 아는 데가 있어. 언니, 다음 달에 나 차 바꾸면 드라이브 가자. 내가 태워줄게. 오 씨는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챙기는 사람이구나. 3년 동안 류 씨가 한 약속 중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해주겠다던 날, 아이고 언니 미안.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지장에 가자던 주말. 언니 미안. 남편이 골프를 잡아버렸어. 이유가 바뀌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 씨는 매번 그래,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냐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더 센 감정이 있었어요. 또 기대한 내가 바보 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엔 꼭이라는 말을 또 믿은 겁니다. 그런데 매번 믿었을까요? 류 씨의 말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언니 미안. 다음엔 내가 꼭 할게. 진짜라. 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마음도 똑같아.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3년 동안이 사람의 사과가 오 씨한테 한 건 위로가 아니라 마모였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러분도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말은 참 따뜻한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미안해 다음엔 몇 번이나 더 들으셨습니까? 어느 휴일이었습니다. 등산 모임 날인데 오 씨가 전날 밤부터 허리가 안 좋았어요. 모임 단체 카톡방에 내일 나 좀 힘들 것 같아. 슬개라고 올렸습니다. 유 씨가 바로 답을 달았어요. 언니 괜찮아? 내일 내가 파스 사서 가자 줄게. 다음날 오 씨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초인종이 안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카톡이 왔어요. 언니 미안. 오늘 등산하고 나니까 나도 너무 피곤해서는 다음에 줄게. 오 씨는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내려놨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린 게 한 줄이었습니다. 다음 모인 날이었습니다. 유 씨가 오 씨를 보더니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미안했어. 허리는 좀 어때? 다음엔 진짜 갖다 줄게. 오 씨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미안하면 안 그러면 되잖아. 유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가 그래? 내가 사과까지 했잖아. 사과했으니까 끝난 거라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됐잖아. 더 뭘 원해? 오 씨는 그 말을 듣고 등산끈을 묶었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사과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안에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건 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사과 뒤에 진짜 바뀐 적이 있었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적은 없었나?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이나 메리든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메릿이 발견한 게 있어요. 사과도 착한 행동에 포함됩니다.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한테 면허가 생깁니다. 나는 사과했으니까 괜찮다는 면허.
이것을 도덕적 면허라고 합니다. 같은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면 사과의 효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본인한테는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씨가 미안해 언니라고 말하는 순간 유씨 안에서는 이미 처리가 끝난 겁니다. 사과가 반성이 아니라 정산인 거예요. 영수증을 끄는 겁니다. 내가 사과까지 했잖아. 그가 무기가 되는 순간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유씨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전경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하신 가르침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허물이니라. 알면서 안 고치는 게 진짜 잘못이라는 겁니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모르면 사과도 안 합니다. 아는데 안 고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참된 허물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과는 어떤 걸까요? 같은 등산 모임에 황금옥 씨가 있습니다. 65세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잘하는 건 없는데 이게 입버릇이었습니다. 오치랑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어요. 등산할 때 가끔 나란히 걷는 정도.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산길에 우씨가 미끄러졌어요. 엉덩이를 찧었습니다. 씨가 뒤에서 언니 괜찮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황 씨는 소리 안 지르고 그냥 와서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산 아래까지 같이 내려왔어요. 입구에서 괜찮지 하고 먼저 갔습니다. 모 씨는 그때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오 씨가 허리 때문에 모임에 못 나온 그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 씨의 미안. 다음에 줄게. 카톡을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황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파스 2장이랑 찜질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카톡 보고 왔어. 이거 붙여. 그게 전부였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봉지를 건네 나 간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 씨는 현관문을 닫고 봉지를 들여다니다. 파스가 2장이었습니다. 오 씨는 현관에 서서 한참 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아무 말 없이 팔을 잡아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이 없었고 지금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유 씨는 3년 동안 해줄게를 수십 번 말했습니다.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헌 씨는 한 번도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파스 2장 들고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같은 길로 계속 가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길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씨는 말이 없는 대신 발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 씨는 그 뒤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유 씨가 미안해 언니 다음엔 꼭이라고 할 땐 알겠어 한마디만 합니다. 내전에는 괜찮아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전은 안 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면 영수증일 끊어주는 거니까 여러분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를 또 들으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알겠어. 끝. 더 이상 괜찮아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을 지켜보십시오. 3번까지는 지켜봐도 됩니다. 3번 다 똑같으면 네 번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불편했던 건이 5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건이 5가지를 남한테서 찾고 있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68세 김학수 씨 퇴직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섰습니다. 주저리에서 목소리 높인 적 없고 돈 문제로 얼굴 붉힌 적 없습니다. 몸매에서도 모임에서도 학수는 반듯한 사람이야가 이분한테 따라다니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한테 형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재용 씨 1세. 같은 학교에서 선배 교사로 만나 30년을 형 동생하며 지냈어요. 한 달에 2-3번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마십니다. 30년이면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사회입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안굴 포장차에 앉았는데 재영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김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재영이 막걸리 존을 돌리다가 내려놨습니다. 악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어. 이거 하면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뭔데? 30년인데 무슨 말을 못해? 재영이 김씨를 반이다. 지난 달에 동창 모임 있었잖아. 정태가 사업 좁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위로했지. 내가 위로하고 나서 모임 끝나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김씨가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정태는 원래 그릇이 안 되는데 큰 걸 벌려서 그래. 나는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어. 술 먹어서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학수야. 나는 기억해. 그 자리에서 내가 정태한테 한 말은 다시 일어서면 되지였거든. 앞에서 위로하고 돌아서서 깎아내린 겁니다. 김씨 손에 잔이 들려 있었는데 입으로 안 갔습니다. 그대로 내려놨어요. 형 내가 진짜 그랬어? 포장마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는 소리가 났는데 김씨한테는 안 들렸을 겁니다. 지용 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난번에 우리 넷이서 밥 먹었잖아. 내가 반찬이 짜다고 했는데 기억해. 사장님한테는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했거든. 근데 알바생이 물 리필하러 왔을 때 반찬 접시를 밀면서 이거에 이렇게 짜요. 이걸 어떻게 먹어? 했어. 그 애가 고개 죽이고 접시 들고 갔거든. 같은 말인데 사장님한테는 안 하고 알바생한테 했어. 학수야, 너 그때 표정이 달랐어. 나는 봤거든. 알바생한테. 너는 기억도 못하지.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자기가 한 줄도 모르니까. 김씨가 막걸리 병을 들었습니다. 재용 형에 따르려고 든 겁니다. 30년 동안 형한테 먼저 따랐습니다. 그런데 병이 기울어진 건 자기 잔이었어요. 막걸리가 자기 잔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손을 멈추고 자기 잔을 봤습니다. 재웅 형도 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재웅 형이 김씨 잔을 가만히 닦아줬습니다. 흰 주로 흘러넘친 막걸리를 닦고 자기 자 직접 따르고 다시 김씨 앞에 밀었습니다. 학수야,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 30년인데 그래서 말하는 거야. 김씨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김씨한테는 안 들렸을 겁니다. 형, 나 그동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재영이 김씨 잔에 막걸리를 따라줬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30년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씨가 그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순간 30년 동안 쌓아온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위로하고 돌아서서 깎아내린 것, 알바생한테 접시를 밀면서 비아냥거린 것, 전부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였어요. 김씨가 그날 막걸리를 새벽 마셨다고 합니다. 재현이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들어섰는데 아내가 어머 술 많이 마셨네 하면서 물을 떠왔습니다. 김씨가 물컵을 받아들고 아내를 봤어요.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가 유독 불편했습니다. 재웅 형이 꺼낸 장문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앞에서 좋은 말하고 돌아서서 다른 말한 적, 약한 사람 앞에서 내 목소리가 달라진 적, 오늘 이야기한 5가지가 특별히 나쁜 사람만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한 번쯤은 그랬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매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셨어요.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에게서 미운 점이 보이거든 먼저 나를 살펴보라. 열은 내 안에도 있는 것이니라. 일주일 뒤였습니다. 김씨가 아내랑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식당에 앉았는데 알바생이 물을 가져와 쏟아 흘렸습니다. 김씨가 냅김을 하나 집어서 테이블에 흘린 물을 닦았어요. 알바생이 죄송합니다 하니까 김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내가 김씨를 봤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봤어요. 당신이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말했어? 김씨가 밥을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내는 모릅니다. 포장마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알바생이 나중에 반찬을 하나 더 갖다 줬습니다. 안 시켰는데 김씨가 그 반찬 접시를 한참 봤어요. 지난번에 밀어냈던 게 접시였는데 오늘은 접시가 돌아온 겁니다. 김학수 씨가 달라진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바생한테 괜찮아요. 한마디 한 것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안 시킨 반찬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듣기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찝찝한데 꼬집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렇게 나를 다 했습니다. 이전은 압니다.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막 해본 겁니다. 그 느낌이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진짜 무서운 건 남을 볼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눈이 향하는 곳이 나 자신이거든요. 제오명이 김학수 씨한테 그랬듯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되어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이 눈의 완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떠나는 사람, 남아서 빼가는 사람, 걱정하는 척, 캐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겪고 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은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자신을 살피신 겁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남을 살피는 데서 시작하되 나를 살피서 안성되느니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한 줄이면 됩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내일 그 사람한테 먼저 한마디 건네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제 내가 좀 그랬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챙기고 티 안 내고 삼키고 상대가 편하고 매가 불편한 쪽을 골라온 분들입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따뜻한 마음을 줄 사람과 거둘 사람을 구분하는 눈까지 갖추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아무한테나 열어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진짜 열어줘야 할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머니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이 또 다른 분한테 기준이 됩니다.